네,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오늘 12번째 강의 시작하겠어요. 먼저 어나운스먼트로는 미드텀에 관한 것인데 그냥 제가 시험 감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PLMS 상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링크는 맞는데 이게 지금 잘못 썼어요. 두 개의 링크는 맞는데 어, 그 들어와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는 지금 오늘 강의 들어온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그냥 제가 시험 감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퀴즈 열람하고 뭐 홈워크 열람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문제 열람하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제 전자회로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퀴즈를 보면 그 퀴즈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세팅할 수 있어요.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어, 시험이 종료되는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종료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세팅할 수 있는데 제가 종료되는 시간은 12시 20분까지로 세팅을 해놓을 거예요. 이게 종료예요. 시험 종료. 그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해놓을 거예요. 그다음에 시작하는 시간은 11시죠. 네, 11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전자회로 듣는 학생들은, 그래서 조금 세팅이 늦어지는 학생들은 11시 5분 이전에만 시작하면 손해보는 건 전혀 없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1시간 20분이니까 그 안에 보면. 근데 좀 더 늦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11시 10분에 시작한다 그러면 5분 날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무한정 줄 수 없는 게 어, 어쨌든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의 답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을 할 거니까 괜히 이런 어떤 상황을 익스플로이트해서 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인데요. 그 학교의 PLMS 상에서 그 답안을 캡처해서 올릴 때 파일로 해서 이제 올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난번 퀴즈처럼 문제가 생기니까요. 거기 보면 선택하는 걸 좀 바꿔서 제가 이번에 최대한 문제 없게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래도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파일 형식으로 하도록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라, 뭐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시험은 오늘이 12번째, 그다음에 수요일이 13번째, 월요일이 14번째니까 14번째 수업까지 하고 그 수업까지를 시험 범위로 하겠어요. 그다음에 뭐 퀴즈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픈 에브리띵이지만 노 휴먼 머신 인터랙션이다. 여기서 말하는 머신 인터랙션은 여러분이 위키피디아 서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아요. 서치하는 것은 괜찮아요. 저는 아주 장려해요.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이 올라와 있는 게시판에 올려서 그들로부터 뭐 힌트를 얻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안 되겠어요. 예, 제가 예전에 처음 교수가 됐을 때 그 홈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 에브리띵이지만 네, 오픈 에브리띵이지만 이런 노 휴먼 인터랙션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뭐 매틀랩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게 들어 있었는데 좀 이상한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냈는데 이제 다른 학생이 이게 부정행위 아니냐 그러는 바람에 제가 아주 곤혹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 수업 시간에 말을 하면서 제가 조금 헷갈리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오늘 커렉션이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얘기를 하면 요 36페이지 언급을 할 때에 조금 제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 예, 적어놓은 거 보면서 합시다. 그게 낫겠네요.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 IP 패킷과 맥 프레임과 파이 프레임에 대해서 구별을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IP 패킷은 어떤 거죠? 레이어 3에서 정의된 어떤 정보 덩어리죠. 그 다음에 맥 프레임은 뭐 레이어 2의 서브 레이어인 맥 레이어에서 정의된 프레임이고, 파이 프레임은 레이어 1에서 정의된 프레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을 했지만 IP 패킷이 예를 들어서 이더넷이라는 또는 이서넷이라는 레이어 1, 2에 해당하는 프로토콜로 전송이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저 IP 패킷을 맥 프레임, 이더넷 프레임으로, 맥 프레임 중에서도 이더넷 프레임으로 변환했죠. 그 변환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프레임 내에다가 IP 패킷을 집어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와이어리스 이더넷을 지향하는 이 와이파이 시스템에서도 이 인캡슐레이션을 하는데 이서넷에서의 인캡슐레이션 방법과는 당연히 레이어 1, 2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겠죠.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맥 프레임을 만들고 그 맥 프레임을 다시 파이 프레임에 인캡슐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인캡슐레이션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캡슐 약이죠. 거기다가 이제 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우리가 먹는 이렇게 생긴 그 캡슐형 약으로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인캡슐레이션이죠. 그래서 인캡슐레이션 그러면 당연히 앞뒤에 뭐가 붙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앞뒤에 붙는데 그래서 프리펜드 하는 게 있고 어펜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어펜드 뒤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이 인캡슐레이션을 위해서 뭔가를 프리펜드 앞에도 붙이고 뭔가를 어펜드 뒤에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앞에 붙이는 녀석은 그냥 전체적으로 헤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헤더를 특히 파이에서는 피지컬 레이어 프레임을 만들 때의 헤더는 파이 헤더라는 큰 거 안에 그 안에 또 프리앰블과 헤더 이렇게 나눠요. 프리앰블은 정해져 있는 웨이브 폼이에요. 뒤에 정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파이의 파이 헤더 안에 있는 조그만 헤더라고 불리는 부분은 그 뒤에 오는 것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하다가 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만 이 인캡슐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각 레이어에서 어때요? 아래 레이어로 내려오면서 계속 인캡슐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프리펜드 쭉 하다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802.11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802.11에 대해서 이때도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앞뒤에 붙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앞에만 붙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앞뒤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앞에만 붙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11이고요. 그 11에서도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여기 보면 요 앞에 붙는 것 말고도 뒤에 붙는 게 있어요.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하기 때문에 안 하지 않아요 전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OFDM 베이스드 와이파이 인 11A 그 다음에 11G, 11N, AC, AX까지는 이 11A의 OFDM에서 사용한 그 프리앰블 있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웨이브폼 그것을 레거시 프리앰블이라고 하는데 걔를 일단 공통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계층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파이 계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 계층 프레임이라고 할 때 그 프리앰블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항상 여러분은 프레임 얘기를 할 때는 맥 프레임인지 파이 프레임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나면 저 사람이 프레임이라고 할 때 맥 프레임 얘기하는지 파이 프레임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말하는 사람은 대충 말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문제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전달할 정보를 다 알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아무렇게나 언더 샘플링을 해서 막 전달해도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처음 듣는 사람은 언더 샘플링 하면 어떻게 되죠? 막 에일리어싱이 일어나면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용어로 쓰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한 이야기는 알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절대로 알겠어요? 절대로 카톡 같은 걸로 하지 마세요. 이게 PC에 앉아서 치면 그래도 여러분이 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제대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 해요. 데시메이션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르는 게 귀찮으니까. 시리로 딕테이션 해도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너무 언더 샘플링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오해를 하고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절대로 카톡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느냐.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오늘 몇 시에 만나. 근데 그게 그 문자를 보낸 후에 9시간 이후에요. 그럼 받은 사람은 9시간 동안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말고, 알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만나 놓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러냈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의 분위기 보면서. 네.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그럼 이메일은 괜찮으냐? 카톡에서 장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메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카톡은 이렇잖아요. 보내다 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보내다 보면 저쪽에 답이 왔는데 내가 빨리 안 누를 수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보낼 수 있거든요. 제법 많이 쓴 다음에도.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메일은 좀 나으냐? 조금 낫죠. 그렇죠? 상대가 막 나한테 뭘 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메일을 쓰더라도 그냥 누르면 가잖아요, 보통. 여러분 그렇게 세팅해 놓잖아요. 조금 있다가 가게 안 해 놓죠. 꼭 보면 고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요. 이메일도 보내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학술 논문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고 뭐 중요한 걸 보낼 때가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하세요. 아, 보내더라도 있잖아요. 거기다 달아 놓으세요.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써서 죄송한데 만나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면서 뭐 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바로 전화 드리겠다고. 전화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읽으시면 아, 이거 달지 말고 저한테 전화를 달라고 시간 될 때.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다고. 그게 나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프레임도 어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레이어 1 프레임인지 레이어 2 프레임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 1 프레임이죠. 그래서 여기 어, 지금 보면 요만큼이죠. 그렇죠? 요만큼 파이 헤더가 죄송합니다. 파이 헤더가 요만큼이 있고요. 파이 헤더가 요만큼이 있고 이 중에서 요만큼이 프리앰블이고 요만큼이 헤더인 거예요. 앞에서 그림대로 하면.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특히 여기는 딱 정해져 있어서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예, 이렇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높이로 크기 파워예요. 쭉 가다가 그 다음은 좀 울퉁불퉁하죠. 그 다음엔 정보에 의해서 막 바뀌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정말 뭐 타이밍을 잡거나 그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RF 서킷을 만들다 보면 왜 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리얼 패스밴드 시그널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그 어떤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리퀀시가 제조하다 보면 어때요? 그 오실레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온도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요런 트레이닝 어, 필드 상에 들어있는 요 심볼들 가지고 다 찾아내요. 에스티메이션을 해내요. 추정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했듯이 이제 802.11a에 있는 처음 OFDM 버전이라고 했죠. 와이파이의 첫 OFDM 버전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다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프리앰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프리앰블 부분도 좀 전에 말했지만 숏이 있고 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숏은 여기도 있지만 프레임 시작 검출, AGC는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이에요. 아까 일정한 크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게인이 얼마가 되는지 알기 좀 쉬워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주파수 편차가 CFO,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 그래서 추정하고 여기 보면 뭐 편차를 미세하게, 그러니까 타이밍도 대충 잡고 미세하게 잡고 course timing acquisition 그다음에 refine 뭐 course CFO estimation 그다음에 refine 이런 식으로 항상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시그널 필드는 이제 그 다음에 올 일종의 파이의 페이로드에 올 시그널이 어떤 포맷이냐를 알려주는데 처음에는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몇 개. 그러다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11G나 11 N으로 오면서 바뀌었는데 여기 11G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잘못 설명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1G가 다 OFDM이 아니고요. 11G는 OFDM도 서포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B도 서포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도 서포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중에 OFDM 부분은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요, 11G는 그다음에 11A가 non high throughput.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엔 제가 high throughput이 11G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non high throughput이 11A와 G예요. 알겠죠? 네, 그다음에 high throughput이라고 하는 것이 11N에 사용한 OFDM이고요. 그다음에 very high throughput이라고 되어 있는 게 11AC에 사용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을 잘못했고요. 그래서 11A나 G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헤더죠. 파이 헤더죠. 파이 헤더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이 말했지만 아까 일정한 톤으로 가다가 좀 이렇게 바뀌는 그 트레이닝 필드, 트레이닝 심볼들이 들어 있고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여기 어떤 포맷으로 들어있냐 정보가 들어 있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좀 이제 시간당 전속률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N이 되면서 와이파이 4가 되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까지는 똑같아요. 요까지. 이 부분은 얘랑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레거시가 유산, 전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레거시 여기 이게 L이 레거시라고 했죠. 레거시, 숏 타임 필드, 롱 타임 필드, 시그널 필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 드롭풋을 위한 또 시그널 필드가 있는 거예요. 하이 드롭풋을 위한 시그널 필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N은 뭐 그린필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과목에서 다루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요 그림을 보면요. 여기서는 어때요? 딱 보면 자 이게 레거시 파트죠. 그렇죠? 그래서 8 마이크로, 8 마이크로, 4 마이크로 그럼 OFDM이네. 와이파이 버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딱 뭐라고 돼 있어요? 시그널 필드가 따라오는데 VHT, Very High Throughput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AC예요. N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거 잘못 얘기했죠. 네. 그래서 AC예요. 그 다음에 뒤에 또 Very High Throughput을 위한 Short Training Field, Long Training Field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Very High 나오는 것은 11A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따라가면 이게 커렉션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이 파이 관련돼서 몇 가지 키워드들을 제가 전달을 해줬어요. 디지털 통신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키워드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자전기공학을 해놓고는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얘기하는 굉장히 단순한 것도 이해 못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직도 그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 학부 때 대학 오고 나서 이쪽을 통신 쪽을 안 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들이 솔직하게 왜 그런데 복소수 신호를 보내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게 뭐냐면 어떤 X of T라는 리얼 밴드 패스, 디터미니스틱으로 합시다. 리얼 밴드 패스,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 있으면 그것은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어떤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과 그다음에 e to the j 한 다음에 j는 뭐 i로 쓰기도 하고 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죠. 2파이 한 다음에 뭐 캐리어 프리퀀시 또는 센터 프리퀀시 t 이런 꼴로 항상 나타낼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리얼 밴드 패스 시그널과 이퀴벌런트한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 있고 그것을 쓰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통신 바닥에서는 계속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컨티뉴어스 타임 웨이브 폼을 만들 때 우리도 일종의 이 개념을 하이어라키컬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이 일단 어떤 소스로부터 정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0, 1의 바이너리 비트 열로 이미 나타냈다고 합시다. B 서브 뭐 L들이 있다고 해봐요. L은 쭉 긴 거죠. 예. 뭐 충분히 크면 무한대까지 있다고 모델링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통신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얘를 가지고 물론 압축을 하는데 그것도 다 했다고 하세요. 압축 같은 건 다 했다고 하고 여기서 제일 먼저 지금은 많이 쓰는 게 바이너리 에러 컨트롤 코드 인코더를 써요. 바이너리 인코더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냐면 바이너리 그러니까 0, 1인 게 들어가서 0, 1인 게 나와요. 얘를 뭐라고 할까요?
얘는 햇이라고 할까요? 아니, 햇은 좀 이상한데 예, C라고 하겠어요. C, D, C. 예, B 다음에 C니까 C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에러 컨트롤 코딩은 지난번에 74 해밍 코드에서 잠깐 봤겠지만 4비트 들어가서 7비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74 해밍 코드였다면 해밍 코드 인코더였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400개의 비트였으면 어때요? 이쪽에 700개가 나오는 거죠. 4개씩 잘라가지고 74 해밍 코드로 인코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뭔가 늘어났죠. 이런 거를 redundant bits가 add 됐다고 하는데 반드시 여기다가 300개를 추가로 붙이는 식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런 걸 시스터매틱 코드라고 하죠.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리던던시가 에러 컨트롤 코딩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정보통신공학개론을 할 때 썼던 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서울 출신이거나 서울에서 살았던 학생들은 이걸 본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뭐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조선시대 뭐 병사들 복장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 뭔가 연기가 나오는 곳에 서 있죠. 이게 남산에 있는 봉수대죠. 예, 봉수대예요, 봉수대. 남산에 있는 봉수대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 하나의 봉수대에는 몇 개의 굴뚝, 그러니까 화두라고 해요. 이거를 화두. 요 하나는 이 전체 플랫폼에 있는 이 시스템을 봉수대라고 하고 얘는 화두라고 해요. 화두 몇 개가 있었죠? 혹시 이거 알아요? 예. 제가 전자전기공학과에서 무슨 뭐 골든벨 문제를 출제하면 이런 걸 낼 것 같은데 이게 5개래요. 5개. 그래서 이런 플랫폼 위에 이런 게 5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럼 질문 이거는 이제 문과 쪽 학생들을 위해서 그럼 왜 봉수대라고 했느냐? 왜 봉수대라고 했죠? 봉은 무슨 봉자고 수는 무슨 숫자예요? 이게 횃불 봉자래요. 횃불. 횃불 봉자고 이게 연기 숫자래요. 예. 대는 플랫폼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어, 밤에는 불로 하고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한 거예요. 이게 낮으니까 이게 연기가 많이 나는 걸 태우는 거예요. 최대한 연기가 많이 나는 걸. 자, 그래서 이까지는 이제 그냥 역사라든가 상식 이런 거고, 요게 이제 요게 오늘의 주제죠. 그래서 5개의 화두가 있는데 우리 조선 시대에는 이 5개의 화두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신호들을 어, 전달했겠느냐는 거예요. 저쪽 라인 오브 사이트로 저 몇 킬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답은 뭐죠? 답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렇죠. 수학적으로는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2의 5승계 신호가 가능하죠. 그래서 32 신호가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까 제가 여기 힌트를 조금 줬는데 여기서 봉수대라 부르는 것. 낮에는 그렇잖아요.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뭐 나은 시력 2.0인 애들로 뽑았겠죠, 예전에. 맞아요? 그다음에 딱 쳐다보면 뭐 알 수 있죠.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밤에 문제가 돼요. 네, 밤에 깜깜한 밤이라고 해보세요. 금은밤. 그러면 이 봉수대 중에서 1, 2, 3, 4, 5 있는데 이 32개의 서로 다른 껐다 켰다 방법 중에는 1번, 2번을 켜는 방법도 있고 2번, 3번을 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연속된 붙어 있는 녀석들을 켜는 방법만 해도 4가지가 있죠. 근데 한밤에 깜깜한 금은밤에 이거 딱 보고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날 낮에 있잖아요. 낮에 이걸 딱 봤는데 1번, 2번, 4번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실수로 꺼진 건가? 3번이? 아니면은 어, 무슨 긴급한 상황인데 이 봉수대 이 솔저들이 뭐 예를 들면 피탄 당해가지고 불을 켜다 말았어요. 뭐 이런 상황인가?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요 남산에 가보면 여기 남산에 가면 설명은 안 돼 있는데 보통 과학관에 가면은 이 우리나라도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정보통신도 과학 기술이니까 설명을 하면서 5개의 메시지를 5개의 서로 다른 신호들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평소에는 1번만 켜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엔 그러겠죠. 아니 평소에는 안 켜야지 왜 1번만 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안 켜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얘 둘이가 이제 별일 없어. 우리는 안 켜면 돼. 이러고 있었는데 왜군이 침입해서 얘 둘이를 제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저 멀리서 보면 아무 일 없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 켜기로 돼 있어요. 1년 내내. 근데 얘 둘이가 제거되면서 예를 들어서 못 켰어요. 아니면 얘 둘이가 하나 켜고 있다가 적군이 오는데 피탄당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를 꺼버렸어요. 그러면 알겠죠.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능한 것은 32개인데 5개만 보냄으로써 뭔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오류를. 예를 들면은 봐봐요. 이게 5개를 다 켜는 경우가 뭐냐면 저기 침입해서 교전 중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게 교전 중. 그런데 예를 들면 교전 중인데 교전 중이니까 여기다 계속 지푸라기를 이렇게 넣고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얘들도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전 중에 예를 들면 3번, 4번이 다 타가지고 더 이상 연기가 안 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어떨 수 있어요. 또는 교전 중이라서 다 붙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3번, 4번 붙이는 애가 총 맞아 쓰러졌어요. 5번은 붙였는데 얘도 총 맞아 쓰러지고. 그러면 알죠. 1, 2, 5번이 켜지면 어때요? 1, 2, 3, 4, 5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가능한 맥시멈으로 안 함으로써 오히려 오류라든가 긴급한 상황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오류 정정 부호 에러 컨트롤 코딩에서 리던던트하게 보내는 것의 핵심이죠. 맞습니까? 네, 잊지 마세요. 그래서 74이밍 코드라면 400비트라 700비트가 나와요. 이러고 나면 이제는 이 컨스텔레이션 매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2 to the m order 매퍼를 쓰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림 보여줬었죠. 다시 그림 보여주진 않을게요. 뭐 16쿼암, 뭐 64쿼암, 뭐 256쿼암, 1024쿼암 이런 거 막 보여줬죠.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6쿼암이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2의 4쿼암이니까 오더가 얼마예요? 이 오더 m이 4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예를 들면 D라고 쓸게요.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400비트 들어와서 700비트 나와서 여기 몇 심볼 여기서는 이제 컨스텔레이션 심볼이라고 해요. 또는 모듈레이션 심볼. 모듈레이션 심볼이 나오는데 여기는 비트고요. 여기도 비트, 바이너리 심볼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심볼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는 사실 인포메이션 심볼이라고 하고요. 인포메이션 심볼, 비트 심볼. 그다음에 여기는 뭐 코드, 워드, 특히 바이너리니까 비트 심볼. 그럼 여기 이제 모듈레이션 심볼이 나오는데 몇 개의 모듈레이션 심볼이 나올까요? 네, 이게 숫자가 지금 좀 애매하긴 한데 대충 어떻죠? 요 모듈레이션 오더가 4니까 4개씩 묶어서 맞아요? 4개씩 묶으면 25 곱하기 7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25 곱하기 7개만큼의 모듈레이션 심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듈레이션 심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모듈레이션 심볼 시퀀스를 웨이브 폼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은 용어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쿼암 심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은 다 모듈레이션 심볼이라고 많이 불러요.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얘 바이너리 인코더의 레이트가 있죠. 코드 레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오더가 있으면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면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인포메이션 비트가 들어가서 모듈레이션 심볼이 나오는 요 전체를 만약 인코더라고 본다면 이 인코더의 레이트는 어떻게 되죠? 예, n분의 k 곱하기 m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웨이브 폼으로 바꿀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줬던 이거는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비트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비트를 예를 들면 바이너리 인코더로 ECC로 에러 컨트롤 코드로 인코딩 한 다음에 그다음에 웨이브 폼으로 바꿀 때 그렇죠? 매퍼는 그대로 두고요. 예를 들면 바이너리 투 바이너리 그다음에 바이너리에서는 뭐 0, 1로 한 다음에 0이면 신호를 안 보내고 1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0이면 안 보내고 1이면 그냥 톤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웨이브 폼을 정한 거예요.
근데 웨이브폼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런 너무 간단하죠. 이것 말고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웨이브폼을 쓰기도 하고 지금 OFDM이 대세죠. 지금은 그다음에 뭐 필터 뱅크 멀티 캐리어라는 것도 OFDM 비슷한 종류가 있고요. 지금 참고로 뭐 6G 셀룰라에서는 OTFS나 OTSM이란 걸 쓰자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웨이브 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개발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웨이브 폼 관련된.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그 애틀이라든가 삼성 같은 곳의 연구소에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졸업한 다음에 연구원이 되는데 너 전공이 뭐냐 그랬대. 저 디지털 모듈레이션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디지털 모듈레이션 그러면 됐는데 지금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거 전공인 줄 아는데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상하게 디지털 웨이브 폼을 전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얘는 굉장히 그 지식의 체계가 갖춰진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프리뷰인데요. 프리뷰는 뭐 오늘 볼 거니까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요. So recent advances와 그 다음에 요 앞에 4.4 Mac Performance Analysis가 오늘의 주제인데 와이파이의 recent advance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와이파이 456이 나왔고 6E가 지금 시판되고 있고 제가 그 리딩 어사이먼트 해줬듯이 7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질문을 했듯이 수업 시간 전에 7은 어떻게 됐느냐? 아직 표준이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확정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구글 서치를 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구글 검색창에다가 알고 싶으면 와이파이 7 그다음에 위키라고 쳐줘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저 여기 써놨잖아요. 와이파이 7 위키 그랬더니 바로 제일 위에 나오잖아요. 요걸 클릭하셔도 되지만 정보의 양이 적어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 정보의 양이 많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11BE라고 불러요. 참 헷갈리죠. 근데 여기 보면은 2024년에 파이널 버전, 스탠다드의 파이널 버전이 나올 계획이고 이 표에도 있지만 지금 와이파이 7은 TBA, Adopted 언제 표준이 완성되느냐 TBA인데 TBA는 To be announced죠. TBD는 To be determined. 그래서 영문 문서에서는 매우 자주 사용되는 약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MBA랑 관련되는 건가? NBA인가? 아니에요. To be announced예요.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저도 이거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ETH라고 부르겠다. extremely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전에도 말했지만 ITU에서 라디오 스펙트럼 밴드를 구별할 때 high frequency, very high frequency, ultra high frequency 뭐 이럴 때 나오던 그 단어죠. extremely high frequency.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 좋아해요. extremely high 이런 단어들.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11G가 있는데 11G 지난번에 저 뒤에 있는 그 액세스 포인트 있다마는 거 보여줬죠. 11G는 와이파이 3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 11G를 3라고 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 3라고 해요. 그래서 2003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N이 와이파이 4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11AD, AH, AY 이런 게 나와 있지만 802.11의 11 패밀리 또는 어멘드먼트라고 다 와이파이 한 다음에 그 숫자가 붙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할 때는 얘들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와이파이 한 다음에 1, 2, 3, 4, 5, 6 할 때는 얘들이 포함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는 이 넘버를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AC가 나와서 지금 와이파이 5로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거죠. 특히 웨이브 1, 웨이브 2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AX가 좀 깔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6라고 불리고 6E도 나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6GHz 쪽으로까지 확장한 거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런 액세스 포인트들은 그 앞에 표준들은 다 서포트하게 해놔요. 거의 대부분이. 알겠어요? 특히 이 와이파이 번호가 붙은 애들 있잖아요. 1, 2, 3, 4, 5, 6 붙은 애들은 다 서포트하게 돼 있고 다만 그 오리지널 802.11은 지금 서포트하는 기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참고로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집에 붙어 있는 그 KT 그 홈 라우터 있잖아요. 와이파이 그걸 봤더니 뭐 11A, 11B, 뭐 G, 뭐 N, AC 다 서포트하더라고요. AX는 서포트하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와이파이 4에서 6은 OFDM 모듈레이션이고요. 와이파이 3는 OFDM도 서포트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특히 OFDM뿐만 아니라 얘들은 4, 5, 6은 이 마이모라는 것을 서포트한다고 했어요. 참고로 11G는 안테나가 4개 달려 있는 거 제가 보여줬잖아요. 이만한 게. 근데 그거는 제조사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빔포밍을 할 수 있게 표준 자체가 서포트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타고 들어가면 링크인데 이거 눌러본 학생들은 아마 나보고 이 긴 걸 읽으라는 거야 하고 황당했을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모듈레이션은 뭐예요? 그 컨스텔레이션 매핑하는 게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뭐 BPSK 이런 걸 다 모듈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용어들도 점점 정의를 좀 세밀하게 하고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처럼 올드한 사람들은 막 옛날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헷갈리는데 여기서 MCS 그러면 모듈레이션 앤 코딩 스킴의 줄임말이고 워낙 많이 써요. MCS라고. 이 모듈레이션 아까 뭐라고요? 그 매핑할 때 모듈레이션 심볼 컨스텔레이션을 어떤 걸 쓰냐 할 때 그 모듈레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코딩은 뭐예요? 주로 바이너리 투 바이너리 인코딩 스킴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통신 수업을 들으면 트레일리스 코디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모듈레이션과 코딩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근데 요즘 그렇게 했더니 복잡하기만 하고 오히려 바이너리 인, 바이너리 아웃으로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하고 특히 포워드 에러 컨트롤 코딩이죠. 그다음에 그거를 매퍼를 써서 매핑하는 게 더 낫다. 간단하고 특히 그게 약간 문제가 되면 인터리빙이라고 해요. 빗 인터리빙. 그래서 순서를 섞어요. 그 바이너리 인코더 아웃풋에서 나온 순서를 규칙적으로 섞은 다음에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하면 복잡하게 트렐리스 코딩 한 것만큼 좋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표준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소개를 해야 되나? 하여튼 복잡한 테이블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뭐 암기해야 되냐?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MCS라는 말도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시스코라는 그 와이어드 네트워크 스위치 분야에서 라우터 분야에서 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물론 요즘 화웨이가 굉장히 커졌죠. 화웨이가 넘버원쯤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 회사예요. 시스코는. 저 회사가 한글 자막도 붙여서 올려놨다고 했죠. 유튜브. 그래서 읽어보면 이 어떤 식으로 해서 와이파이에서 이 스루풋 또는 뭐 레이턴시 퍼포먼스가 줄어들 수 있었는지 좋아질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모듈레이션 컨스텔레이션들을 소개하고 있고 이게 다 말했지만 컴플렉스 넘버예요. 각각의 이 점들을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라고 부르고 각 컨스텔레이션 포인트는 하나의 컴플렉스 넘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져온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456 와이파이 456은 OFDM을 이용한다는 것 말고도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이용한다는 것 말고도 멀티플 안테나를 지원한다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멀티 안테나를 쓰면 뭐가 좋은지를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주로 송신 위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디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아이디얼한 수조처럼 실험실 수조처럼 뭐 반사되는 것도 흡수하게 해놓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을 때 또는 공중을 향하는 레이더처럼 별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때 이제 이렇게 잘 되고요. 실제로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것도 이제 설명을 제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N이에요. 11N 와이파이 4고요. 말했지만 OFDM이고 특히 이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키웠다고 했죠. 또는 모듈레이션 오더를 점점 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듈레이션 심볼에 실을 수 있는 비트 수를 증가시키는데 64컴까지 넣었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멀티 안테나를 쓰는데 요 그림을 보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쪽이 액세스 포인트고 이쪽이 스테이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어떤 프리 스페이스 상에서 라디오 웨이브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어때요? 벽이 있고 뭐 안에 철골, 철근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리플렉션, 리프렉션, 스캐터링, 디프렉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EM 웨이브가 퍼져나가되 어때요? 일부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일부는 저기서 이렇게 오고 하는데 어때요? 그거를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가는 걸로만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 레이 모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보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뭐 저쪽으로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웨이브 프론트들을 어때요? 편의상 이렇게 표시한 거죠. 또 뭐냐면 실제로는 여기서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게 만약 여기서 하나에서 보낸다면 얘가 어때요? 이렇게 퍼져 나가다 이까지는 좋다가 여기 가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선 또 이렇게 되고 디프렉션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 방향에서 들어오는 프론트 엔드들이 있을 거고 이 방향에서 오는 것들이 있을 거고 한데 걔들 어때요? 수직하게 이렇게 있다 보면 요런 레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마치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도 어때요? 그 자석에다가 어때요? 그 말굽 자석에다가 위에 플라스틱 판 얹고 철가루 떨어뜨리면 어때요? 이렇게 온라인이 되잖아요. 금속.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예. 전기력 선이라는 개념을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 레이들로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런 웨이브가 퍼져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전자기학 시간에 또는 전자파 시간에 배운 걸로만 통신을 이해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 통신 엔지니어들은 물론 서킷 RF단 하는 사람들은 저런 게 중요하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밑도 끝도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레이 베이스트 모델로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경우에 잘 들어맞아요. 하지만 항상 모든 간단한 모델들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죠. 리미테이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도입 안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도입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레이 베이스드 모델로 생각해 보니까 아주 편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트랜스미터 안테나들이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안테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곱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컴플렉스 넘버죠? 아까 말했잖아요. 본래는 리얼 패스밴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요. 나머지 안테나는 다 꺼버리고 여기서 하나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맞고 튀어올 텐데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입장에서는 여기서 온 게 이렇게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가.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온 패스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입장에서 보면 안테나에서 나오는 거를 내가 픽업에서 보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당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 하나가 나오고 걔들을 우리는 샘플링 한다고 보면 컴플렉스 넘버가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이퀴벌런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잡한 멀티 안테나, 멀티플 트랜스밋, 멀티플 리시브 안테나 채널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내가 컴플렉스 넘버를 보내면 여기서 컴플렉스 넘버가 수신될 때 어떤 다른 컴플렉스 넘버가 곱해져서 수신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컴플렉스 넘버인 거예요. 그래서 H11 그러면 요 첫 번째 안테나와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와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 사이에 컴플렉스 게인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첫 번째 안테나에서 이게 두 번째 안테나로 갈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놓고 H21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HI, J 이러면 J에서 I로 가는 이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겠지만 매트리스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Y가 아웃풋이고요. H가 이 개인들의 매트리스고 X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수신 안테나 기준으로 행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신 안테나별로 행 넘버가 나오고 발신 안테나별로 열 넘버가 나오다 보니까 요게 TX 넘버고 요게 RX 넘버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멀티 안테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매우 단순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런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컴플렉스 넘버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강한 리니어 엘지브라의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리니어 엘지브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멀티 안테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갔겠지만 그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까지만 갔을 거예요. 아마 학부 때.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는 게 뭐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마이모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이해하려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하면 마치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통신 링크가 여러 개 생기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더 빨리 보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와이파이 넘버가 올라가면서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데 단지 에러 컨트롤 코드의 레이트를 높이고 싶어요. 예를 들면 74 해밍 코드가 아니라 뭐 76 해밍 무슨 에러 컨트롤 코드를 만들면 일단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리던던시한 걸 덜 넣으니까. 모듈레이션 오더를 크게 하면 어때요? 더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위스도 넓히고 안테나도 여러 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이게 멀티 안테나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이 표준 11N은 어디까지 되느냐? 그래서 지금 11N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N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동그라미가 트랜스밋 안테나를 몇 개까지 서포트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세모가 리시브 안테나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뭐 파이프 라인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진장은 안 되고요. 그런데 요게 4고 요게 4면은 4개가 되거든요, 이론상. 그래서 이 표준은 4개까지 스페이셜리 세퍼레이티드 데이터 스트림. 간단하게 말하지만 파이프라고 보면 돼요.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파이프 4개까지 서포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뭐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는.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아쉬운 것은 이 그림도 말하지만 실제로 스테이션이 여러 개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스테이션 2, 스테이션 3가 있다고 해도 11N은 한 번에 한 스테이션만 마이모로 드루풋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1AC, 11AX로 가면서 점점 더 좋은 기능들이 추가됐겠죠. 마이모면서도. 그런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또 다른 방법들. 그래서 말했지만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채널 있잖아요. 우리 왜 밴드가 있고 채널이 있다고 할 때 그 채널, 그냥 통신 시간에 말하는 통신 채널 이런 거 말고요. 와이파이나 뭐 ITU, 뭐 IEEE 이런 데서 말하는 라디오 스펙트럼 채널, 그 채널이 있는데 그게 순서가 지금 조금 잘못돼서 여기 있지만 이렇게 돼 있었죠. 전에는 어때요? 전에는 그 2.5GHz ISM 밴드에서는 어땠어요? 22MHz 또는 뭐 11A면은 20MHz 채널 위스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채널을 이제 잘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붙여요. 이걸 채널 본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채널 본딩 붙이는 거. 그래서 20에서 40으로 붙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OFDMA의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보낼 수 있게 돼요. 이게 뭐 복잡하니까 실제로 그 내용은 아마 대학원 가야 알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AC, AX 가면서 본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어요. 물론 또 한계는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지만 이점을 있게 만들어요. 이점이 있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널 본딩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거고요. 40MHz까지. 그다음에 이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하는 거고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또 어떤 임프루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인캡슐레이션 그림이죠. 이게 인캡슐레이션을 할 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기 IP 패킷이 하나 있는데 그럼 IP 패킷 하나하나마다 맥 프레임을 만들고 파이 프레임을 만들어 보내다 보면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런 헤더와 뭐 테일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받다 보니까 IP 패킷이 동일한 맥 애드레스를 갖는 녀석한테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나온 아이디어는요. 여기 두 가지를 서포트하는데요. 11N이 하나는 뭐 aggregated MSDU인데 저도 용어는 몰라요. 하여튼 aggregated 돼 있고 맥 프레임 만들 때 aggreg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IP 패킷 3개를 묶어서 하나의 맥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맥 헤더의 오버헤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인캡슐레이션을 했고 파이에서는 요것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1N에서 또 지원하는 게 Aggregated MPDU라고 해서 이
세 개의 맥 프레임을 예를 들면 그냥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11AC로 되면서 요걸 없앴대요. 아예 그냥 다 요렇게 하기로 했대요. 이게 고속으로 처리하는데 더 편하대요. 고속으로 처리하는 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향상을 시켰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AD인데요. 말했지만 11AD는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로부터 와이파이 넘버를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얘도 와이파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주파수 대역을 밴드를 우리가 말하는 밴드 있죠. 그 스펙트럼 밴드를 60기가 대역으로 잡았어요. 목표를. 그래서 그럼 요 대역은 뭐냐? 제가 요거 기억하라고 했죠. 3GHz가 10cm다. 손바닥 정도. 예. 그러면 30GHz는 얼마겠어요? 파장이. 10분의 1이니까 1cm고 1cm는 10mm죠. 그것을 2배 했으니까 이게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5mm 웨이브랭스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부르죠. 우리가 흔히들. 그래서 밀리미터 웨이브 밴드에 디플로이 하기로 생각해서 디자인한 와이파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 밴드가 뭐가 좋으냐 하면요. 저 밴드에 가면은 밴드 위스를 굉장히 크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채널도 어때요? 본딩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시그널을 보낼 때 이 밴드위스를 넓히면 뭐가 좋아지죠?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게 되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AD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주창을 한 거예요. 11A에서 11AD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표준화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많은 뭐 애틀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많은 뭐 사기업들, 그다음에 공기업들, 그다음에 공기업이라고 하나 정부 출연 연구소, 그다음에 뭐 대학 연구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마지막에 레딧 포스팅을 하나 올려놨는데 안타깝게도 얘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여주면요. 네, 이거 같은데. 네, 제목이 이거예요. 레딧에 누가 올려놨어요. 어떤 사람이 포스팅. Is 802.11ad pretty much dead? 아이 뭐야 이거 죽었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본다 하면서 답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 사람들이 써놓은 게 이게 뭐 제가 개인적인 코멘트를 너무 하면 안 되는데 얘기는 뭐냐면 이걸 만들었는데 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파퓰러라이즈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장점이 있으니까 만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했지만 이 밴드가 위스가 넓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엄청나게 올릴 수 있죠 레이트를. 그런데 이 콘이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 콘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밀리미터 웨이브 또는 주파수를 높이면 생기는 일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프리 스페이스와 달리 이 에어라는 거는 프리 스페이스 비스무리한데 아니죠. 왜냐하면 공기는 어때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들이 이 전자기파에 반응하는 게 다르죠. 그다음에 이 공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는 뭘로 이루어졌냐에 떠나서 이게 수분, 수증기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물방울도 있고 심지어 비가 내리면 그게 이거예요. 밀리미터 웨이브는 어테뉴에이션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예요. 우리가 좀 전에 60GHz 말을 했었죠. 60GHz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어테뉴에이션이니까. 알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O2라고 붙어 있어요. 뭐예요? 네, 대기에 있는 산소에 의해서 업섭션 라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60기가에서 하면 안 되겠네 싶지만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리에서는 어때요? 괜찮죠. 조금만 멀리 가면은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오히려 멀리 떨어진 조금 멀리 떨어진 다른 와이파이 사용자들에게 간섭을 안 일으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TV 리모컨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에서 집에서 채널 바꾼다고 해서 위에 옆집이 채널이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2.5GHz에 ISM 밴드 리모컨이라고 해보세요. 막 누르면 물론 지금이야 보안 프로토콜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누른다고 옆집 게 뭐 채널이 바뀌지 않겠지만 옛날처럼 그냥 하면은 막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프라레드가 좋은 게 뭐예요? 벽에 의해서 막히고 그렇잖아요. 일종의 어테뉴에이션이 뭐 무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대역을 선택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수분에 의한 흡수선이 여기 한번 나타나고 여기도 한번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산소에 의한 것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어테뉴에이션 때문에 또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지 대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RF 서킷에서 리퀴지들이 커지거든요. 그다음에 RF 서킷을 성능 좋게 만들려면 가격이 올라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점점 빛에 가까워지니까 직진성 문제 때문에 예전 같으면 회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득을 볼 수 있는데 직진성이 강해지면 회절이 점점 여러분 생각에 잘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고 나서 파워가 약해지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문제가 되죠. 회절이 안 일어나나요? 예, 꺾일 때는 세게 꺾이죠.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이게 주파수 밴드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로우 프리퀀시, 센터 프리퀀시에 추가해서 또 RF를 달아야 되잖아요. AP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흥미롭게도 이 성공한 녀석들 있잖아요. 성공한 녀석들 11G, N, AC 다 2.4 GHz ISM과 5 GHz 대역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쪽만 서포트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두 대역을 주로 하지 대역을 막 60기가 이렇게 올려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하드웨어 자체를 너무 많이 바꿔야 되니까 RF 서킷을.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AC, 저희 집에도 있는 AC는 여전히 마이모인데 N과 달리 싱글 유저에서 이제 멀티 유저 마이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멀티 유저 마이모 중에서도 액세스 포인트가 여러 스테이션들에게 빔 포밍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치 이 플래시 라이트를 서로 다른 걸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채널 본딩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모듈레이션 오더도 더 높였고 그러니까 여러 방법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맥 레이어에서도 아까 어때요? 맥에서 프레임 만들 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맥 프레임 애그리게이션 하는 방법도 하나로 바꾼 거죠.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모든 레이어에서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해서 막 임프루브를 한 게 오버롤 임프루브먼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팀장이 됐다 또는 뭐 센터장이 됐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 알아야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학부 기억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제 1년 반 방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학하자마자 입대하고 끝나자마자 뭐 맞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가을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4학년 2학기에 있는 과목들을 안 듣고 졸업을 했는데 이게 참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과목도 안 들었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과목도 안 들었고 이게 평생 가요. 평생. 왜냐하면 한번 들어두면 여러분 뭐 수업 들을 때 좀 고생이긴 하지만 평생 자산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과목들을 들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점 수가 너무 줄었잖아요. 제가 149학점 듣고 여러분한테 후회된다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 학점이 140이었어요. 저는 뭐 자유 선택 과목 이래 가지고 뭐 교양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뭐 자유 선택 교양 이런 거는 미니멈으로 듣고 다 전공으로 들었어요. 149를 듣고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커리어를 위해서 다양하게 들으세요. 최소한으로 듣지 말고 지금 12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거의 130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AC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늘어났다가 중요해. 알겠어요?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8 by 8에 8개의 스트림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어때요? 11N은 4 by 4에 4개의 스트림이라고 했죠. 4개의 파이프. 그런데 또 8개의 파이프라고 해서 저게 모든 그다음에 다운링크인데 저게 이제 다운링크니까 유저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운링크는 다운로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P에서 여러 유저로 다운로드 할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그 제가 말했던 플래시 라이트의 비율은 아주 적절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테나들이 정확하게 어때요? 정확하게 half wavelength로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아주 내로우하게 만들거나 할 수 없고 어떤 때는 여러 방향으로 방사가 돼요.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얘를 따라가면 얘가 어때요? 요게 뭐냐면 요 AP로부터 방사되는 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쪽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지금 만났잖아요. 요게 강도예요. 여기서 요쪽 방향 그러면 요게 강도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방향은 요게 길잖아요. 요쪽 방향은 이거 짧고. 그러니까 뭐냐면 짧은 쪽은 어테뉴에이션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사를 할 때.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여러 개 안테나로 컴플렉스 웨이트를 적당히 주면은 이게 안테나 패턴이랑 방사 패턴인데 요쪽 방향으로 좀 강하고 요쪽으로 강하고 요쪽으로 강하고 요쪽으로 강하고 요쪽으로 강하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 빔을 잘 웨이트를 잘 줘가지고 유저 1에게는 어때요? 유저 1에게는 요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때요? 요 파란색 녀석이 제일 강하죠. 요 녀석들보다. 유저 2는 어때요? 요게 제일 강하죠. 유저 3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플래시라이트처럼 저쪽으로만 딱 보낸다가 아니라 잘 선택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그젬플에서는 세 개의 유저가 서로 시그널 대비 인터피어런스가 작게 만드는 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멀티플 유저에 대해서 스트림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파일 프레임을 만들 때는 OFDM이니까 여전히 레거시 숏 롱 트레이닝 필드와 레거시 시그널 필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very high throughput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very high throughput으로 한다는 시그널 필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저별로 이제 채널을 에스티메이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라고 했어요. 패럴렐하게 유저별로 또 요걸로는 부족하니까 이거 두 개만으로는 안테나가 여러 개고 그래서 그 컴플렉스 게인들을 정확하게 얻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내라고 이렇게 또 숏 트레이닝 필드, 롱 트레이닝 필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OFDM 관련해서도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점점 늘리고 있어요. 예, 늘리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되고요. 예, 하여튼 뭐 말했지만 파이, 맥, VS 뭐 이런 데서 계속 임프루브를 하는 거예요. 뭐든. 그다음에 뭐 웨이브 1과 웨이브 2 저희 집에 있는 건 웨이브 2인데요. 웨이브 2가 어쨌든 좀 더 임프루브 되어 있고 좀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AH라는 게 또 있거든요. AH는 뭐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할 수 있는데 와이파이 이름은 번호는 못 붙었어요. 그런데 IoT 제가 초기에 얘기했죠. 이 인터넷 오브 컴퓨터즈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와이어리스로 이 수없이 많은 디바이스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IoT를 위해서 와이파이 표준을 좀 개발해 보자라고 한 게 AH예요. 그다음에 M2M은 머신 투 머신. 그러니까 그 IoT 디바이스들끼리 뭐 통신을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IoT 디바이스는 작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배터리 파워가 굉장히 약하고 아니면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적고 그런데 말했지만 리퀴지도 크고 RF도 비싸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키하고 이런 대역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로우어 프리퀀시 대역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에 와이파이 처음 나왔을 때 802.11 처음 나왔을 때 사용하던 ISM 밴드가 900MHz 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써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로우 파워 컨섭션 그럼 레인지가 넓어지겠죠. 낮은 주파수 대역일수록 너무 낮지 않으면 또 적당한 사이즈 안테나에서 멀리까지 갈 수가 있어요. 벽도 잘 뚫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로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뭐 문제가 있더라. 레이턴시가 너무 세고 그다음에 주파수 밴드가 달라지면서 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드웨어. 그래서 얘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와이파이에서는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그러니까 옛날 버전과 얼마나 호환되냐가 결국은 성패를 좌우했어요. 지금까지 히스토리는. 그래서 얘도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AX인데 AX가 이제 와이파이 6라고 불리고 있고 사람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8K 비디오도 보내자. 이게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이죠. 예. 이런 것들도 그냥 막 와이파이로 보낼 수 있게 하자는 게 제일 앞에가 전면에 흔히 컨슈머를 대상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냥 스루프만 높인 게 아니에요. 스루프만 높인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IoT라는 그 정말 많은 그 things까지는 아니지만 한 가정에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선 기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5G 시대가 열렸잖아요. 근데 5G 시대가 열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별로 못 느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도 했지만, 어쨌든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예를 들면 VR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익스트림한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려면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레이턴시를 핸드폰에만 제공하고 와이파이에선 제공 안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이나 오피스에서 와이파이로 연결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더넷을 대체하고 있는 이 와이파이에서도 굉장히 그 5G에서 추구하는 레이턴시에 가깝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임프루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도 있지만 efficiency라는 것은 throughput에 관한 것일 수 있고요. 여기 레이턴시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지만 밴드가 어때요? 기존에 성공했던 밴드들을 서포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6E는 어때요? 여기다 플러스 6기가 대역도 또 해놓은 거예요. 뭐 AP가 와이파이 6E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게 해놨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OFDM까지 했는데 OFDMA라는 게 있어요. 주의할 것은 OFDM이라고 할 때는 멀티플렉싱이고 여기서는 멀티플 억세스예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이쪽이 시간, 이쪽이 주파수면 그 전에 OFDM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11AC라고 해보세요. 이게 11AX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주파수에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게. 이렇게도 알겠어요? 이렇게만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나눠서 전송할 수 있게. 근데 주로 이제 이거는 업링크 얘기예요. 업링크에서 나눠서 전송할 수 있게. 아까 마이모에서 어때요? 다운링크 마이모를 11AC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 업링크 얘기예요. 업링크에서. 그러니까 업링크에서는 AC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유저 2가 보내고 유저 3가 보내고만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저 1이 이만큼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자기 보내고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레이턴시가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여러 기법들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가 있고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에 이제는 서브 채널을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한 채널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지금 요만큼만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서브 채널이 되는 거예요. 서브 채널. 그 서브 채널을 논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RU라는 건데 이거는 뭐 자세한 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서브 채널화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쳐다보면 알겠지만 뭐 베이직 서비스 셋 그래서 AP가 서포트하는 그 디바이스들이죠. 그것에다가 표현이 좀 이상한 용어긴 한데 테크니컬 용어는 아니지만 컬러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 멀리 있는 다른 AP에 접근하는 녀석과 내 AP에 접근하는 녀석들을 구별할 수 있게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걔가 뭐 CTS, RTS를 보내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아, 쟤는 내 통신에 별로 영향 안 줄 거야. 근데 그 전에는 막 날라오면은 그 레거시 프리앰블 날라오면은 뭐 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다 무시해 버리게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IoT 디바이스를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IoT 디바이스는 배터리를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계속해서 RF 서킷을 턴온을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호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내 앰플리파이어가 작동을 해요. 미세한 신호를 증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RF를 꺼버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켜서 듣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 임플리멘트해서 배터리 수명을 뭐 늘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기능들을 추가해서 결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뭐 말했지만 업링크에서도 또는 업로드를 위해서도 멀티 유저 마이모가 되게 했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요 표는 AC 11 죄송합니다. 와이파이 4와 죄송합니다. 5죠. 5와 6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6를 비교했더니 6는 뭐예요? 얘도 지원한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건 채널 본딩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인데 이건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를 텐데
요거는 역수예요. 거의 역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했지만 심볼인데 그 아까 말한 모듈레이션 심볼의 OFDM 심볼이에요. 요건 주의할 게 OFDM 심볼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더 긴 5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패킷을 또는 맥 프레임을 넣어서 우리가 애그리게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헤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게 되고 뭐 이건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에어타임 이피션시, 컬러링, TWT 이런. 그다음에 피어 투 피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었죠. 그렇죠? 다이렉트 모드의 미라캐스트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인데 3분 만에 끝내도록 합시다. 얘는 이제는 그러면 와이파이 맥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 와이파이 맥은 엄밀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뭐 클로즈드 폼이라든가 어쨌든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뭔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의 성능을 그렸어요. 그때 뭐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이 X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파라미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라미터 여러 개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그리기 쉽나요? 근데 여러분이 approximation이라도 어떤 closed, semi-closed 뭐 이런 폼으로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이 디자인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분석도 더 잘하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는 아카데믹 어널리시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똑같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리파이 해서 분석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슈퍼맨의 S가 아니라 심플리파이의 S죠. 그렇죠? 심플리파이 한다면 어때요? 제너럴라이즈를 좀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싱글 액티브 스테이션이 있는 경우로 먼저 심플리파이드 된 어널리시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멀티플 스테이션이 있는 걸로 이제 좀 제너럴라이즈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심플리파이 할 때 버렸던 거 있잖아요. 이 와이파이 표준에 있는 맥에 있는 모든 기능들 그거를 다 넣지는 않는 거예요. 다 넣으면 또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해봤더니 오버헤드 때문에 58% 정도만 실제로 이 전체 날아가는 시간 중에 58% 정도의 시간만 제대로 쓰고 있더라. 심지어 싱글 스테이션이 있을 때도. 그럼 어때요? 멀티 스테이션이면 저것보다 당연히 더 낫겠죠. 더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어퍼 바운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플리파이를 해서. 와이파이로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전체 에어타임의 58%만 전송하는데 제대로 써먹을 수 있구나.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모든 와이파이가 아니라 여기도 있지만 11B인가 그렇게 해서 간단한 녀석으로 했어요.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일단 요 첫 번째를 먼저 하는데 싱글 디바이스가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싱글 디바이스로 하니까 컬리전이 없죠. 야, 컬리전이 없으면 어때요? 예, 그 익스텐디드 인터프레임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하나 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로드는 그냥 꽉 채웠어요. 딱 정했어요. RTS, CTS 없으니까 이런 오버헤드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심플리파이드 된 퍼포먼스 어퍼 바운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예요? 이 파이라는 무리수거 할 때도 어때요? 뭐 이런 것부터 나오죠. 그렇죠? 예, 고대에 보면 어퍼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가정들을 해요. 피지컬 레이에서 에러 생기는 문제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B만 생각하자. 그래서 쭉쭉쭉 계산을 해봤더니 결론은 어떻다고요? 결론은 58%밖에 못 쓰더라. 그럼 멀티플 디바이스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효율이 낮아질 텐데 연구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멀티플 디바이스로 한 연구 결과를 심지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저는 이 바닥에서 논문을 안 읽어서. 근데 비안치라는 분의 이 와이파이 멀티플 스테이션이 있을 때의 성능 분석이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단순화했는데도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심플리파이 했는데 어떤 부분은 극단 베스트로 보내고 어떤 부분은 또 월스트로 보내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월스트 케이스 컬리전이 일어나게 또 해놨어요. 이건 이렇게밖에 분석이 안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 제가 오늘 약간 오버해서 말하려는 핵심이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물론 제 수업 시간에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주로 이제 컴퓨터과나 이런 데 가면은 확률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걸 분석을 했어요. 참고로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싶으면 여기 고려대 김중원 교수님 강의가 아주 명강의로 유명하니까 이거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게 있고, 마르코프 체인은 여러분이 디지털 시간에 배웠듯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과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그럼 스테이트 트랜지션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어떤 입력이 있으면, 그렇죠? 일어나는데 확률적으로 이제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디지털 시간에는 어때요? 어떤 입력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일어났잖아요.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근데 확률적으로 일어나는데 메모리 리스이도록 최대한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분석을 열심히 한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고요. 네. 그래서 설명을 쭉쭉쭉 해놨어요. 어널리시스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어떤 파라미터가 중요하다라든가, 또는 이렇게 될 때 지금 여기서는 컬리전이 일어나는 확률이 뭐냐, 트랜스미션 하려고 할 때 그걸 또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컬리전 프로바빌리티예요. 컬리전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는데 마르코프 체인을 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이 랜덤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discrete time, discrete 랜덤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해요. 그 얘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